딥러닝 데이터 분석을 오늘은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딥러닝은 보통 머신러닝의 일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머신러닝은 또 인공지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딥러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그럼 인공지능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요즘 뭐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동어 인식,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에다가 자연어로 한국말이나 영어로 말을 하면 걔가 그걸 알아듣고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뭐 노래 제목을 이야기를 하면 그 제목의 노래를 들려준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면 내 얼굴을 인식해서 날 그냥 누가 지금 입장하고 있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식별해서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그러면 그 인공지능의 분야라는 게 굉장히 넓을 수가 있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계가 사람처럼 우리가 그 행동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컴퓨터죠.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할 경우 이제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는 첫 단어를 먼저 뭐 제시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알란 투어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거를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고 여기 벽이 있고 여기 방이 두 개 있는데 한쪽은 컴퓨터가 있고 한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도 사람 앞에도 이제 모니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떤 질문을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한쪽은 컴퓨터가 대답을 하고 한쪽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느 쪽이 컴퓨터이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면 이제 이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의 그 테스트 기준을 재미있는 테스트 기준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란 투어링이 아주 천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준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졌느냐. 뭐 간단하죠.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사람이 구분을 할 수 없으면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알란 투어링에 대한 재미있는 영화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뭐죠? 이미테이션 게임에 보면 이게 이제 그 포스터죠. 그래서 이 이미테이션 게임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 연기한 그 배역이 이제 알란 투어링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무슨 상을 주느냐 그러면 투어링 어워드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학이나 경제학 이런 쪽은 아카데미상을 주죠. 그 다음에 뭐 영화는 오스카상을 주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투어링 상을 이제 줌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가장 훌륭한 컴퓨터에 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이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컴퓨터가 사람처럼만 행동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간단한 방법은 컴퓨터한테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뭐라고 물으면 뭐 if A라고 물으면 then B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모든 법칙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 법칙대로 이제 행동하라고 그러면 되죠. 이 법칙대로 이제 행동하라고 하면 이제 그 컴퓨터가 그 법칙을 다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물으면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모든 법칙을 다 찾아내서 이걸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이제 할 수가 있으면 컴퓨터가 이제 이 법칙대로 행동을 해도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그저 인공지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법칙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한때 이런 세상의 모든 지식을 법칙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그런 뭐 시스템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문가 시스템 뭐 이런 전문가 시스템 뭐 그런 이제 영어로는 엑스퍼트 시스템의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워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어 놓으면 이제 그 컴퓨터가 그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도 그 컴퓨터를 누구나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런 인공지능의 분야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지식을 컴퓨터한테 다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컴퓨터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학습 능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다 다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지식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 계속 뭐 접촉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 환경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능력을 보유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머신러닝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뭐 다양하죠. 그래서 뭐 회귀 모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디시전 추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예를 들면 디시전 추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서 어떤 그 입력이 오면 어떤 이렇게 입력이 오면 거기서 이제 컴퓨터가 어떤 뭐 출력을 내는 거죠. 출력을 내는데 그게 실제 사람이 그 반응을 해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 좋은 출력이다 나쁜 출력이다 해서 이제 다시 그 결과를 입력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 디시전 추리를 이제 다시 이제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계가 스스로 자기의 그 결과를 이제 피드백 받아서 다시 그 자기의 행동 법칙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이제 그 머신러닝 기계 학습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머신러닝 시스템 중에서도 우리가 학습 모델을 뭐 디시전 추리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주지 않아도 학습 모델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모델, 뭐 예를 들면 뭐 디시전 추리라든지 아니면 뭐 y 이꼬르 뭐 ax 더하기 b라든지 이런 모델을 직접 입력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 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딥러닝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시스템은 인공신경망에 이제 기반을 해서 그 정보 처리, 의사결정을 이제 흉내내고자 하는 건데, 인공신경망에 이제 기반을 한다는 거는 사람의 뇌 구조를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이게 이제 세포들이죠. 뇌세포.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뉴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뉴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뉴런 중에서 이제 오감신경을 받아들이는 게 있죠. 신경을 받아들이는 계층이 여기에 있고요. 이 계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입력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인 그 정보를 아니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 신호를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신호를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내놓는 곳,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뭐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움직인다든지 뭐 눈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반응을 하는 쪽을 우리가 출력층이라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뇌세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뇌세포들이.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서로 뭐 정보를 교환해서 이제 머리에서 소위 말하는 두뇌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뇌세포들을 퍼셉토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뇌세포의 활성화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의 뇌세포를 중간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청은 어떤 그 외부의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으면 신호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그 데이터의 종류별로 데이터가 한 개가 있으면 어떤 하나의 이 뉴런 그러니까 뇌세포가 받아들이고 또 다른 신호는 또 다른 뇌세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외부의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뇌세포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출력층의 뇌세포의 숫자도 이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사다 안 사다의 의사결정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뇌세포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얘가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결정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상대방이 누구냐를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는 상대방이 예를 들면 세상에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출력 계층이 몇 개가 되느냐 그러면 10,0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1번 사람, 내가 아는 2번 사람에서 지금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서 내가 인식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김개똥이다. 1번 사람 김개똥이가 맞느냐 틀리느냐 해서 이제 의사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세포는 이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세포는 내가 지금 본 사람이 내 어머니가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각각을 다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0개의 세포가 각자 그걸 판단을 해서 지금 내가 본 사람이 방금 지나간 사람이 우리 엄마의 형상이랑 제일 비슷하다. 그러면 엄마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 모형이 인공신경망 모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신경망 모형은 어떤 특정한 그 모형이 아니고 굉장히 범용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곳에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아니면 서류 심사를 할 때 뭐 신입생, 대학에서 신입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학생의 성적, 학교 다닐 때의 성적, 그 다음에 활동을 한 개수, 뭐 학급에서 회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과나 학부에서 뭐 회장을 했다든지 뭐 동아리에 회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학생의 외모, 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 학생을 합격시킬 거냐 불합격시킬 거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전에 배웠던 선형회귀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하나의 입력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신 성적에 의해서 X1이고 뭐 활동에 대한 변수가 X2고 키가 X3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면접에서 합격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것은 Y 이꼬르 A0 더하기 A1 곱하기 X1 더하기 A2 곱하기 X2 더하기 A3 곱하기 X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X1, X2, X3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A0, A1, A2, A3가 어떤 값을 우리가 예측해서 이제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값을 넣으면 Y 값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우리가 면접 본 상대방의 점수라든지 아니면 학교 불합격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력청이 되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입력청은 지금 3개의 뇌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출력청은 뇌세포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청하고 출력청이 이렇게 1개로 각각 하나로 이거 2개의 계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공신경망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단층신경망이라고 부르고 이 출력층의 노드가 1개일 때는 우리가 이때까지 이전에 공부한 이제 선형회귀식 회귀 모형하고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하고 동일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 뇌세포가 출력 세포가 1개일 경우에는 회귀 모형하고 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모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출력 세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게 분류 모형하고 또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꽃 분류하는 예제들이 인공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꽃에 보면 이제 꽃받침도 있고 꽃잎도 있죠. 그래서 꽃받침이 어떻게 생겼느냐, 폭이 얼마나 두껍고 꽃 길이가 얼마나 기냐, 아니면 꽃잎의 폭이 얼마나 두껍고 꽃 길이가 기냐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꽃이 뭐 부채꽃이냐 아니면 족두리 꽃이냐 아니면 질경이냐,
그러면 이 세 개를 한 개의 뇌세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그러면 세 개의 뇌세포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부채꼴일 확률을 계산하고 하나는 이게 족두리 꽃이 풀릴 확률을 계산하고 하나는 질경이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채꼴일 확률이 0.5이고 족두릴 확률이 0.3이고 질경이일 확률이 0.2. 그래서 이걸 보통 다 합치면 1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려하는 꽃이 5개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럼 여기 이제 또 2개가 더 있겠죠? 2개가 더 있어가지고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게 이제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부채꽃일 확률이 제일 높다. 그러면 지금 이 꽃은 부채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출력층의 노드, 그러니까 출력총의 뇌세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류 모형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분류 모형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회귀 모형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시계열 분석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딥러닝이라는 거는 학습 모델을 이게 회귀 모형이 될지 아니면 분류 모형이 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습 모형을 스스로 도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델을 모델링 하는 사람이 정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능력을 보유한 시스템을 우리가 딥러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 분류 모형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네이버 어플에 가면 그 뭐죠? 렌즈인가요? 해서 우리가 꽃을 찍으면 그 꽃이 뭐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마트 렌즈라는 어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실행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어플에 가서도 뭐 하면 이 꽃이 꽃창포일 확률이 4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단층 신경망, 입력층하고 출력층만 있으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다양한 이제 모형에 근거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입력층하고 출력층에 추가해서 중간에 은닉층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뇌세포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구성할 수가 있고 그 모형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제 다른 계층 우리가 보통 언닉층이라 하는데 중간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 이 레이어에 이제 뇌세포들을 추가를 하면 이 뇌세포의 망, 인공신경망이 그 사람의 뇌하고 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입력층에서 어떤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컴퓨터에서는 데이터의 형식으로 들어오겠죠.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뇌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처리를 해서 이제 이 출력층을 통해서 그 결과를 계산을 해서 이 출력 뇌세포가 각각이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뇌세포들이 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입력 값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입력 값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 입력 내세포의 어떤 값이라고 그러면 x1, x2, x3 뭐 세 개만 있다고 하면은 세 개의 데이터가 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h1이라는 거는 그럼 h1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a0 플러스 뭐 a1 x1 가장 쉽게 a2 x2 더하기 뭐 a3 x3 그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계속 하면서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과가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값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선형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 뇌세포가 이 값을 결과 값을 좀 더 단순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제 훨씬 좋다 해서 이제 제시된 것이 이제 활성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이 신경망을 구성하는 뇌세포, 그러니까 퍼셉트론 뇌세포죠. 뇌세포가 받아들인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경세포 그 의학 쪽에서는 뉴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신경세포가 학습이 된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0하고 1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들어온 값, 이 값이 뭐 예를 들면 뭐 x1, x2, x3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굉장히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이 이렇게 폭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정해지는데 이 값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면 활성화 함수에서 스텝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함수라는 거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1이라고 하고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 내가 뭔가를 정보를 알아서 활성화가 됐다. 학습이 됐다는 거고 0이면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받아들인 거 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1하고 0 사이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죠. 1하고 0 사이를 움직이는데 값이 굉장히 커도 1이고 값이 굉장히 작아도 0이에요. 그런데 이게 0하고 1의 두 개의 값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 아주 비스듬하게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이제 값을 가지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H는 이게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1하고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1하고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그 형태는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유니트는 이게 이 마이너스는 그냥 0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그냥 이렇게 0이라고 취급을 하고 플러스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많이 된 만큼 그대로 그 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아주 기울기가 느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은 아니고 조금씩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게 이제 좀 잘 안 보이면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모델링해서 한번 풀어보니까 잘 풀리더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뭐 이미 사람들이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어떤 그 문제를 푸는 데는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그냥 배워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떤 분야의 지식이 높아지면 내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이런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더라 하고 뭐 이제 남한테 제시를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딥러닝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입력층의 값으로부터 출력층의 값을 계산하는 그런 입력층의 값으로부터 출력층의 값을 계산하는 인공지능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이제 네트워크가 딥러닝 모형인 겁니다. 그러면 딥러닝 모형 개발이라는 거는 이런 인공지능망을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걸 실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을 시키는 건데 이번 그 수업에서는 텐서플로우라는 그런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망을 이제 개발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모형이라는 것은 입력층의 값을 받아들여서 출력층의 값을 계산하는 그런 이제 인공신경망, 그 Artificial Neural Network이죠. 인공신경망을 이 이제 딥러닝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준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뇌세포들처럼 이렇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공신경망이 딥러닝 모형이고, 그러면 딥러닝 모형의 개발은 그런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걸 한번 실행해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제시를 하는 것이 이제 딥러닝 모형 개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형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인공신경망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도구로서 본 이제 그 과목에서는 텐서플로우라는 그런 개발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 체제는 이제 윈도우에서 그런데 이제 텐서플로우가 그 시중에 이제 책에도 보면 나와 있겠지만 1점대 모델이 있고 2점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1점대 모델, 뭐 가장 최근에 나온 1점대 모델은 이제 텐서플로우 1.9인데 텐서플로우 1.9는 이제
모델링 단계하고 실행 단계가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모델링 단계라는 거는 뭐 텐서플로우에서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인공신경망을 설계하는 단계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1.9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아, 내가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구나 하는가를 쉽게 이제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입력청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뇌세포, 출력하는 뉴런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은 어떻게 이제 뉴런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신경세포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자기가 그걸 실제 그 설계를 하면서 인지하기가 느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놓고 난 뒤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모델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실습을 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가 이제 좀 쉬운 바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텐서플로우 2.0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뉴런을 몇 개를 하는지 그것들 사이에 그 뉴런과 뉴런들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이 구분이 없이 그냥 빌딩 블록처럼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는 것에 반해서 이걸 이제 초보자들이 사용하면 신경망이 어떤 모양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형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우리가 배울 때는 1.9를 가지고 하면서 대충 이게 인공신경망 모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인공신경망 모형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2.0을 갖고 우리가 실습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텐서플로우는 대부분 이제 2.0을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만약 사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2.0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자료도 많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하려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이 텐서플로우도 오픈 소스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도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눅스 위에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실습 환경에서는 윈도우가 리눅스보다는 좀 편하게 느끼니까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개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의 개발 환경으로는 아나콘다를 이제 가지고 이제 파이썬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 그냥 그 텐서플로우만으로 모든 것을 100% 다 처리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조금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일반적인 작업들은 하고 딥러닝 모델 개발은 텐서플로우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